일본 사회에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가장 골칫덩어리인 동시에 경제, 정치, 문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일본 사회를 교란시키는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본 사회 이야기구나. 예, 대체 그 실체가 무엇인지 네. 먼저 한번 영상을 볼까요? 네. 네. 아, 영화로 또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아, 대박이다. 다들 야쿠자 잘 아시죠? 아, 잘 알죠. 어떻게 왜 잘 이렇게 아세요? 잘하세요? 저는 일단 일본의 굉장히 큰 2대 야쿠자 동성회랑 오미연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예요, 잘 알아요? 예? 어떻게 잘 알아요? 용과 같이 나와요. 영화 같이? 영화예요? 예, 또 게임으로 아, 게임이구나. 아저씨 근데 일본인들에게 야쿠자는 어떤 이미지예요? 뭐 일본 사람들한테도 야쿠자는 피하고 싶은 존재인데 심지어는 지금도 뭐 국민 참여 재판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야쿠자 사건은 제외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일반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또 야쿠자가 불리한 뭐 판결이 나오면 뭐 복사할까봐 아. 네 그렇게 제외시킨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야쿠자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서 연수를 가가지고 야쿠자 교육을 받고 거기서 이제 훈련도 하고. 야쿠자 연수를 받으러 갔다 와요? 예. 학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야쿠자 네. 조직에 교환학생인가 봐요. 아, 교환학으로 가서 이렇게 이제 연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조직하고 형제 결연을 맺어가지고 거기 가서 수업도 받고. 안 좋은 문화가 온 거네요. 네, 야쿠자는 과거 조직원 수만 최대 18만여 명으로 일본 전역에 5,400여 개의 조직을 가졌던 거대 범죄 집단입니다. 한때는 한 조직의 연 매출만 현재 우리나라 돈으로 약 8조 원. 네? 중국의 삼화폐나 이탈리아의 마피아처럼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폭력 조직이 바로 야쿠자인 거죠. 도쿄에서 야쿠자가 시작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예, 야쿠자의 시초에 대해선 크게 한 두 가지 시대로 나눠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중 야쿠자의 조상이 처음 탄생한 시기가 오늘의 여행지 도쿄가 전면으로 떠오른 시대입니다. 바로 에도 막부 시대였던 거죠. 전국 시대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규슈 지역과 시코쿠 지역을 평정한 후에 대대로 살고 있던 이에야스의 근거지를 강제로 빼앗고 낯선 에도로 영지를 옮기게 강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쿠가와는 여기에 버려져 있던 에도 땅을 하천을 정비해서 제방을 쌓고 용수로까지 확보를 하면서 그곳이 바로 에도, 지금의 도쿄였습니다. 맞아요.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내전으로 황폐해진 전국을 통일하고 평화로운 에도 막부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일본엔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지만 이때 한순간에 백수로 전락한 이들이 있었는데 사무라이. 맞습니다. 네. 바로 각 영주 아래서 전쟁을 수행하던 하급 사무라이들이었던 거죠. 칼을 쓰는 기술 말고는 내세울 게 없던 하급 사무라이들은 내전이 끝나자 일자리를 대거 잃고 사회로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무라이들은 순식간에 사회에 쓸모없는 자들로서 이제 전락해버린 거죠. 결국 이들은 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마을의 질서를 유지해주고 돈을 벌기도 했었어요. 이들이 바로 야쿠자의 첫 조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야쿠자의 역사가 그 옛날 에도 막부부터 거슬러 가는 그렇죠. 거예요? 진짜 역사가 길구나. 야쿠자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몇 가지 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바로 도박에서 따온 말이거든요. 우와. 일본의 전통 도박 중 파투,
해로 점수를 계산하는 도박이 있는데 그 도박에 8, 9, 3을 뜻하는 숫자 세 가지 그 패가 합쳐지면 끝자리가 0이 되면서 쓸모없는 패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 숫자를 야쿠산 이렇게 불렀고 야쿠산이 변형돼 가지고 사회에서 쓸모없는 이들이라는 뜻에서 야쿠자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와. 그럼 야쿠자 뜻으로만 보면 보잘것없네요. 진짜 야쿠자한테 야쿠자라 그랬다간 죽겠네요. 뭐 한번 시험해봐도 되죠. 제가요? 그래서 그럼 이때부터 야쿠자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 시기가. 예. 야쿠자의 정통적인 기원이 이들이라면 본격적으로 지금의 야쿠자가 탄생한 건 일본 역사를 뒤바꿔 놓은 대변혁이 이제 일어난 다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이후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이지 유신은 에도 막부가 무너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정치, 사회, 문화 모두 근대화를 추진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맞아요. 이때 근대화를 이끌던 도시들에서 바로 현대 야쿠자라 할 수 있는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 이 도시들의 좀 공통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항이네요. 다. 예, 다 항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바다에 인접한 항구 도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항구 도시에서 현대 야쿠자들이 등장한 걸까요? 물자가 많이 드나드니까 거기서 뭐 세를 거뒀나? 그 이유는 바로 항만 노동자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에? 당시 개항한 항구를 통해 해외 물자와 군수 물자가 활발하게 오갔지만 그에 반해 항구는 아직 현대화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항구에 최대한 가깝게 선박을 대면 소형 배를 작은 배를 타고 선박에 접근해서 그 화물을 옮겨 싣고 연안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사람이 직접 해야 됐었어요. 게다가 이들은 화물을 내리고 창고까지 운반해서 정리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동자들이 한 항구에 얼마나 있었을 것 같으세요? 100명? 그 몇백 명 단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1905년 당시 고베항 인근의 항만 노동자는 약 1,3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다가 이들 중 약 90%는 하루하루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소위 말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어요. 아. 이런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조합을 결성하는 거죠. 일본어로는 보통 무슨 구미라고 붙이곤 하는데요. 하지만 조합이 만들어지면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였을까요? 돈 관리. 예,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또 이권? 그렇죠. 아. 이권. 역시 감이 있으시네요. 자신들의 조합이 더 많은 돈을 벌려면 세력을 확대해서 더 많은 고용주와 계약을 전속으로 맺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같은 구역에 있는 여러 조합들끼리의 이권 다툼이 발생해서 싸움이 빈번해지게 되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은 딱 하나였던 거죠. 바로 폭력이었던 겁니다. 이때 이런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각 조합 사이를 중재하는 인물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합 간의 싸움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인물을 이 단어로 불렀는데요. 오늘날 야쿠자의 자존심을 가리키기도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정답. 네, 규원 씨. 아이, 정답인가 보다. 뭐 오야붕. 예,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아니네. 오답입니다. 정답. 예, 은지원 씨.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가오? 어?
맞나 봐. 정답입니다. 진짜요? 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박. 괜히 가오 빠지게 뭐 이런 말을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건 얼굴이라는 뜻이라 하더라고요, 일본말. 카오. 예. 조합의 사이를 중재하는 인물을 바로 가오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말이죠. 영화 대사에서도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저기 일상생활에서. 형사들도 그런 말 많이 써요. 많이 하세요? 제가 답을 알고 있었는데 은지원님 그 가오 살려드리려고 고맙습니다. 예. 가오 안 아, 빠졌네요. 형사님 진짜 센스 가오 빠질 최고. 뻔했어. 예, 가오는 그 일본어로 얼굴을 의미하는 뜻인데요. 당시에는 체면 혹은 자존심이라는 용어로도 이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구나. 예. 그러니까 이러한 가오를 중심으로 여러 조합들이 뭉치고 더 거대한 어떤 그 조합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부터 현대 야쿠자의 근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와. 이렇게 생겨난 야쿠자 조직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세력을 점점 넓혀갔던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 고베에서 탄생한 한 야쿠자 조직이 있는데요. 바로 야마구치파입니다. 야마구치파는 항만 노동자 조합에서 시작된 야쿠자 조직인 거죠. 현재 일본에서 최대 규모의 조직이자 세계 범죄 조직 중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자본력을 가진 엄청난 조직입니다. 야마구치. 이렇게 커져가던 야쿠자의 세계는 점점 독특한 체계가 갖춰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먼저 내부가 어떻게 체계화됐는지 조직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쿠자 조직은 두목 아래 부두목, 그리고 그 아래 조직원들이 있는 형태입니다. 가족적인 그룹 같은. 그렇죠.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하지만 특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 중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오야붕. 맞습니다. 오야. 부모의 역할을 하는 두목을 오야붕, 그리고 자식의 역할을 하는 조직원을 꼬붕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고부. 진짜 꼬붕도 많이 썼던 단어예요. 아들 자자거든요. 그래서 자식이란 뜻이에요. 꼬붕이구나. 아들의 역할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야쿠자는 왜 하필 조직 내부를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설정을 했을까요? 진짜 이렇게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로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요? 피로 맺어진.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저 조직에 들어간다고 바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죠. 보통 조직에서 그를 보증하는 인물이 있을 때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련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이 기간을 야쿠자들의 용어로는 헤아즈미,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방구석에서 지내는 시간을 가리키는데 조직원들이 거주하는 곳에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익히는 이제 그야말로 인터넷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연습생이네요. 맞아요. 잘하시겠네요. 연습생. 이 기간이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데요. 연습생보다 훨씬 더 긴가요? 이렇게 보네요. 그 후 정식 조직원으로 들어와도 되겠다라는 두목의 최종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한 가지 의식을 거쳐야 됩니다. 바로 사카즈키 의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술잔을 받아야 돼요. 게임에서 많이 배우셨네요. 그럼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카즈키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술잔을 부딪히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두목과 새로운 조직원이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의 잔에 술을 채우고 마실 때 비로소 혈연 관계 이상의 깊은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의미죠. 이제 새로운 식구가 된 거죠. 그렇죠. 하야 씨, 술잔을 주고받는 의식을 할 때 지켜야 할 게 있을까요? 두목이 준 술잔을 손에 싸서 잘 보관했다가 그 나중에 탈퇴할 때 그걸 다시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야쿠자는 평생 야쿠자로서의 길을 가겠다는 물증 같은 게 있는데 어떤 건지 좀 알겠어요? 야쿠자를 보증하는 배지 아니야? 배지? 문신. 문신 아닐까요? 와, 저거 진짜 영화에서 많이 봤어. 바로 야쿠자의 문신이라 불리는 이레즈미를 자기의 몸에 새기는 거예요. 저거 진짜 문신이에요? 예. 옷인 줄 알았어. 그런데 실제로 야쿠자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건 조직원 간의 단합과는 별개로 본래의 특별한 의미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도록 와, 나 하겠습니다. 맞추고 싶어. 야쿠자가 몸에 문신을 새겨넣는 본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 나 이거 알았는데. 나 이거 알았는데. 네, 기원 씨. 저 이레짐이라는 문신은 하면은 지우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쿠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이거는 지울 수 없는 나의 증표다. 그거는 예 맞긴 합니다만 정답은 아니에요. 그 뭐였지? 나 이거.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레즈미를 이유가 하는. 빨리 맞춰요. 나 뭔데요? 까먹었어. 형사님 모르겠어요. 아세요? 선생님 아시겠죠? 모르겠어요.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아, 진짜 모르겠는데? 힌트를 주시죠. 좀 힌트를 드리면, 그러니까 문신을 하면 진짜 많이 아파가 되잖아요. 많이 아파. 정답. 예, 혜성 씨. 고통을 참아라, 견뎌라. 그래야 너는 진정한 조직원이 될 수 있다. 네, 정답입니다. 야쿠자가 문신을 하는 본래 이유는 바로 인내를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아파요? 문신이? 그러니까 문신을 가리켜 야쿠자는 가만, 그러니까 일본어로 가만이라는 거는 참다라는 뜻이에요. 가만. 문자 그대로 이레지미를 하는 그 고통, 아픔을 참아서 몸에 새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통이 마치 그 녹슨 면도칼로 에? 살을 이렇게 자르는 느낌이라고 그 합니다. 정도예요? 예. 와. 그러니까 게다가 과거엔 나무 막대 끝에 여러 개의 바늘이 달려 있는 도구를 직접 손으로 소위 말하는 장인의 이 한 땀 한 땀 새기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옛날엔 진짜 아팠겠다. 더더욱이 고통이 심했다라고 하는데요. 도구를 피부에 찔러 넣고 먹물을 밀어 넣어서 조각처럼 새기는 방식이 일본의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뭐야, 무슨 도자기에 그림 새기듯이 하는 거구나. 예.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할 경우 전신에 문신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10시간? 아니요. 하루 넘어요. 하루에 못 해요. 일주일에 한 아니, 달? 저렇게 하려면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달? 전신은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2, 3년? 그렇게 오래 어떻게 참아요? 그러니까 문신을 통해서 스스로 고통을 자처하여 야쿠자로 입문하는 통과 의례를 우와. 겪는 거죠. 진짜 끔찍하다. 아야씨, 야쿠자들이 자주 하는 문신 따로 있습니까? 잉어 그림을 많이 하거든요. 잉어. 잉어가 일본에서는 돈을 불러오는 그런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잉어 그림을 많이 온몸에 새기기도 하고 또 어떤 야쿠자는 자기 조직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뜻으로 두목에 이름을 새기거나 또 조직의 문장을 그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 조직의 조직원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게 되는데요. 뭘까요? 승진? 즉 하나의 조직을 맡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해서 이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큰 야쿠자 조직은 보통 1차 조직의 조직원이 2차 조직의 두목이 되고 2차 조직의 조직원이 3차 조직의 두목이 되면서 거대한 계층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한 조직 안에 수많은 하부 조직이 있는 피라미드 형태의 거대 조직이 되는 거죠. 이러면서 조직원들 간에는 좀처럼 끊어내기 어려운 결속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유지를 위해 모든 조직원들은 거의 매달 목숨처럼 해야 하는 통과 의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정답. 규현 씨. 상납금. 너무 쉽게 맞추죠. 이건 정답. 이거는 뻔한. 혜성 씨도 알만한 문제였어요. 이거는. 야쿠자 쪽으로는 혜성 씨가 좀 레벨이 좀 딸리거든요. 두고 봐요. 바로 상납금을 위에 바치는 거였어요. 모든 조직원들은 상부에 상납금을 내서 두목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조직의 유지와 운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였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내는 상납금은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렇죠. 계속. 한 조직을 예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조직의 120명 조직원들이 한 달에 한 명당 50만 원씩을 내고 2차 조직들에 속한 250명의 조직원 한 명당 약 25만 원씩을, 거기에 3차 조직들에 속한 600명이 각 15만 원씩을 상납금으로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총 2억 1,250만 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억 정도가 매달 피라미드 구조 맨 꼭대기에 있는 조직의 두목에게 상납되게 되는 거죠. 와, 저희 두목되는 게 꿈이겠다. 엄청난 규모죠. 이때 조직원들은 더 많은 상납금을 내려고 하는데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야 빨리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맞습니다. 조금씩 감을 잡아오시는데요. 이제 그래서 야쿠자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흑화해. 더 많은 상납금을 낼수록 조직 내에서 승격될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겠죠. 와, 이 상납금이 야쿠자가 불법이든 뭐든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야쿠자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에 있는 가게들에게서 보호비를 명목으로 자율세를 걷거나 조직의 허락을 받고 다른 조직의 야쿠자가 관리하는 지역을 침범해서 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권을 빼앗기도 합니다. 이런 야쿠자들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또 여기서 한번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야쿠자의 세력권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아와바리? 뭘까요? 네, 맞습니다. 오. 예, 나와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바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15세기 중반에 전국시대 이후에 성곽이나 돌담을 만들 때 이 구상하는 방법으로 땅 위에 줄을 친다라는 의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놀라운 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들은 단어들이 야쿠자에서 나온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조직이 하부 조직들까지 다 관리하는 만만치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각 조직 안에는 상하관계를 명확히 하고 충성심을 고취시켜서 조직의 기강을 흔들리지 않도록 벌을 명확히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잘못을 저지르는 조직원에게는 내부에서 어떻게 처벌을 할까요? 저도 모르게 지금 은지원 씨를 보게 되는데 조직에서 퇴출되거나 아니면은 손가락을 자르거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예.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바로 손가락을 한 마디씩 자르는 체벌입니다. 좀 잔인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일명 유비츠메라고 하는 이제 부르는 그 처벌인데요. 이 형벌은 사실 역사가 좀 길긴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에도 시대 때 사무라이가 일본도 칼이죠. 칼을 쥘 때 새끼 손가락부터 검지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점차 검을 쥐는 힘이 약해지는 데에서 착안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무라이들은 죄를 지을 때 새끼 손가락부터 한 마디씩 잘려나갔던 거였어요. 칼을 써야 하는 사무라이한테 가장 잔인한 벌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동일하게 칼을 써야 되는 야쿠자한테도 상징적인 처벌이 되겠죠. 아, 누가 만들었어, 그거 진짜. 아유. 그러니까 야쿠자 역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새끼 손가락부터 한 마디씩 잘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낸 손가락을 상부에 받치며
본부에서 그 손가락을 이제 보관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리고 손가락을 잘라내도 글씨를 쓰거나 뭐 할 수 있게끔 젓가락질도 하고. 예, 그걸 하기 위해서 3개를 남겨놓은 거고 이렇게 손가락이 잘린 야쿠자는 바깥에서는 모형 손가락을 끼우고 다니기도 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 이것도 좀 심한 처벌 같은데 이것보다 더한 처벌도 있었어요? 예. 야쿠자 조직은 조직을 배신하거나 조직에 대해서 큰 피해를 입혔던 경우에는 손가락 자르는 것보다 더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뭐죠? 그 내가 아까 말한 추방 아닌가요?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예. 아니, 아니. 전 야구- 추방을 당했어요. 게임하면서 추방시키더라고. 게임에서. 파문을 당하셨군요. 파문이요. 네, 맞아요. 파문. 예, 바로 조직에서 쫓겨나는 처벌, 파문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대체 뭔지 사진으로 볼까요? 이 사람은 자신의 쾌락만을 쫓아 치정 문제까지 썩어 빠져 선배들로부터 거듭된 주의와 온종도 짓밟고 개 짐승만도 못한 그 행동을 용서하기 어려워 조직의 협의 결과 파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직에서 파문을 당한 조직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일반인 신분이 돼서 예. 조직에서 건들지도 않던데요. 그거는 게임의 세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게임은 좀 그런가 봅니다. 일반인이라고 현실과 달라요. 아니 일반인이라고 취급해서 예, 안 건드리더라고. 건드리지 않지만 그 반면에 보호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들한테 파문은 마치 사형 선고와 같은 왜냐하면 거예요. 그동안 사고를 쳐왔는데 예, 그 조직의 보호 아래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게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아 보호를 안 해줬구나. 나 예. 그래서 그렇게 힘들었구나 파문 당한 다음에. 그런 거죠. 진짜 파문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문장은 해당 조직에는 물론이고 전국의 다른 조직에게도 다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를 가해도 조직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됩니다. 증명해 주는 거구나. 다른 그렇죠. 조직에도 못 들어가고. 파문을 당한 한 야쿠자의 증언을 한번 경험상 지원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야쿠자를 죽이는데 칼은 필요 없다. 파문장 하나면 충분하다. 조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만큼 정말 무섭다. 이처럼 조직에서 내쫓김과 동시에 울타리가 사라져버리는 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막 숨어 살고 이러겠네.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지. 예, 교수님 말씀처럼 사형 선고네. 예. 그래서 파문을 당한 야쿠자는 한때 형제였던 조직원에게 린치를 당해서 죽거나 적대 관계의 조직원에게 살해를 당하는 등 평생 죽음의 위협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만의 세계를 구축하면서 살아가던 야쿠자는 언제 본격적으로 일본 사회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일까요? 야쿠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그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1941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에? 저 2차 세계대전 때요? 예. 당시 일본은 그들이 사는 도시 안에서 권력을 가진 야쿠자를 적극 활용해서 전쟁에 동원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하역 노동자 출신에게는 무기와 식량 등을 싣고 나르는 병참 업무와 토목 공사를 맡기고 구하기 어려운 물자는 야쿠자의 도움을 받아서 쉽게 조달받았던 거죠. 게다가 패전 후에도 일본은 야쿠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활용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야, 이걸 어떻게 사용해? 신바시? 시장?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매? 건 시장 예? 같은 게 맞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이곳은 패전 직후 물자가 귀해진 일본에서 생활 물자를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터전, 바로 암시장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의 팻말을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도쿄 신바시 외곽 자유시장, 간토 마츠다파, 아타고 경찰서. 마츠다 구미라고 써 있네. 시다 구미.
여기서 이제 치안 담당자가 둘인 거 알겠죠? 하나는 경찰, 다른 하나는 당시 도쿄에 근거지를 둔 간또 마츠다파라는 야쿠자 조직이었던 거죠. 교수님, 경찰이랑 야쿠자 같이 치안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경찰이 의뢰를 한 건가요? 예, 지금이라면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당시 암시장의 치안을 담당하던 경찰이 야쿠자를 끌어들인 이유가 있게 됩니다. 당시 일본엔 도쿄의 신바시, 우에노, 시부야는 물론이고 오사카, 고베 등지도 포함해서 전국에 암시장이 이제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당시 패전 이후 공권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암시장엔 제일 한국인과 타이완인 그리고 일본인이 뒤섞여서 치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승 국민, 즉 제일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이제 말하는데요. 근데 이들 중에 보면 이제 암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이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에 암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하지만 전승 국민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 이때 경찰은 야쿠자를 끌어들여서 암시장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대박이다. 이 과정에서 도쿄의 암시장에서는 야쿠자와 타이완인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해서 약 50여 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랬으면 안 됐을 텐데. 이렇듯 당시 야쿠자는 일본 경찰의 묵인 아래 전승 국민을 폭력으로 이제 누르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암시장을 장악했던 이때 야쿠자의 몸집을 본격적으로 키워주는 물건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일본인들이 약국에서 대거 구입하며 물품 부족 현상까지 일으켰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은지원 씨. 바카스. 많이 나오긴 하죠. 오답입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신선 식품이 부족하니까 맨날 통조림 먹고 이러니까 비타민 C. 예, 너무 현대병 아닌가요? 오답입니다. 맨날 건빵 이런 거 먹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몸에 좋을 것 같잖아요, 비타민 씨. 예, 자, 이 정도면 진정한 힌트 주시죠. 진정한 힌트요. 네. 위험한 거죠. 위험해? 정답. 규현 씨. 히로뽕. 예, 필로폰. 정답입니다. 아, 바로 메스암페타민, 일본에서는 히로뽕이라고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필로폰입니다. 아니, 어. 필로폰을 약국에서 팔았어요? 예, 마약을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전후 약 6년간 일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먹는 건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필로폰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에 합법적인 약품으로 취급되고요. 그래서 군인들에게 전쟁 지급되기도 트라우마가 했었어요. 심하니까. 예. 살인병기였던 가미카제 특공대 있잖아요. 그들한테도 항공식량으로 제공되기도 했었다고 맞아, 이거 합니다. 배운 것 같아요. 술 막 먹이고 예. 마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폰은 피로회복 각성제라고 불리면서 약국에서 불티나게 이제 팔렸었죠. 와, 누구나 구매할 수 있다고요? 예. 하지만 이미 이때부터 강력한 환각 작용과 중독성 때문에 중독자가 이제 늘게 되면서요.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은 일본 정부는 1951년에 각성제 단속법을 제정해서 필로폰 제조와 수입, 사용 등이 금지되게 됩니다. 그리고 전면적인 단속에 나서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필로폰의 사용이 금지되니까 필로폰을 만들어 팔던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겠죠. 그러자 필로폰에 중독된 사람들이 수십 배의 웃돈을 주고서라도 필로폰을 찾아 이제 헤매게 되겠죠. 네. 이때 야쿠자는 절호의 찬스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바로
필로폰 단속으로 일자리를 잃은 필로폰 제조 공장의 기술자들을 거액을 주고 스카우트를 해서요. 이들을 통해 필로폰을 몰래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이제 자체 제작을 하는구나. 이렇게 만들어진 필로폰을 야쿠자가 배급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야쿠자 조직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필로폰 밀매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마약 사업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야쿠자의 밀매로 당시 일본 내 필로폰 그 수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패전 이후부터 마약 사범의 추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 심각하네. 한 번 싹 눌렸다가 또 올라갔다 이러네. 심지어 각성제 단속법이 발표된 1951년 좀 줄어드는 듯 했던 마약 사범은 다시 가파르게 늘어나기 시작을 하더니 결국 체포한 마약 사범은 2,000명 가까운 숫자로 늘어나게 되고요. 야쿠자 조직들이 필로폰 밀매에 뛰어든 탓이었던 거죠. 지금까지도 필로폰 밀매는 야쿠자 조직의 가장 큰 자금원,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데요. 40, 50배에 달하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로 인해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야쿠자는 필로폰 밀매로 한 해 벌어들인 자금만 약 191억 엔, 당시 약 2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내면서 1년에요? 몸집을 불려나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야쿠자 마약 이 사업과 관련된 좀 사건이 있을까요? 뭐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송강호 씨가 영화에 마약왕? 나왔던 마약왕. 예. 그게 원래 이황순이라는 마약 밀매업자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찍은 영화거든요. 실화 바탕을 만든 네, 영화예요? 그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에는 이제 밀수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필로폰 자체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일본에다 팔게 되면 그 수익금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뭐 돈도 많이 벌고 했겠지만 나중에는 검거 당시 총격전까지 벌이면서 징역 15년 이상을 살고 비참한 말로를 뭐 맺었다고 봐야 되겠죠. 징역 15년은 좀 낮은 거 아니야? 그렇죠. 오히려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면 낮은 거죠, 사실. 1960년, 즉 안정을 되찾은 일본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시작했어요. 이는 야쿠자 세력에게도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무려 약 9.3%. 와, 미국과 유럽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의 경제 성장이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 성장 때문에 야쿠자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자신들의 세력권을 점점 더 넓혀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때 야쿠자는 어떤 사업을 통해 일본 사회에 파고들었을까요? 그중 하나는 바로 연예계와 스포츠계에 진출하는 거였습니다. 연예계? 먼저 연예계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매체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한 장소에서 공연을 개최해야만 관객이 구경할 수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때 해당 지역인 아까 나왔던 나와바리를 관리하는 야쿠자들은 공연을 주최하는 공연사가 자신들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공연장 앞에서 소위 말하는 깽판을 치면서 흥행을 방해했던 터라 이들과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곧 흥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당시 한 공연사 사장이 어떻게 야쿠자에게 잘 보였는지 지원 씨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래 네. 좀 보여줘요. 야, 멀때 아예 좀 권위 있게 좀 해보세요. 가오 있게. 네, 가오 있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멀때 누구한테 허락받고 여기다 공연 포스터를 붙여? 이곳의 두목이시군요. 그렇지 않아도 두목의 힘을 빌려 이번에 꼭 공연을 흥행시키고 싶습니다.
북한 사람이에요? 뭘 때. 아니, 난 일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두목이 힘써주시면 수익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잘 찾아왔어. 그렇게 하자. 어떤 방식으로 야쿠자가 관여했는지 좀 알겠어요? 결국 공연을 흥행시키기 위해서 야쿠자의 권력과 힘은 꼭 필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서로 공생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야쿠자가 본격적으로 연예계에 개입한 게 언제부터예요? 1950년대 말 야쿠자 두목이 연예 기획사를 설립한 게 그 중요한 계기였어요. 그럼 뭐 소속사 같은 걸 차린 거네요? 그렇죠. 어떤 연예 기획사였는지 한번 함께 사진을 볼까요? 뭐야? 기획사 이름은 이 야쿠자 조직의 근거지를 본따서 고베 예능사라고 붙였어요. 예능사. 이 사진은 야쿠자 두목이 당대 최고의 가수들을 앞세워서 엔카 공연을 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획사를 만든 야쿠자 두목은 이 중 누구일까요? 근데 제일 뒤에 계신 분 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저분이에요? 예, 바로 오른쪽 맨 뒤에 있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세계 3대 조직이자 일본에서 가장 큰 조직을 일군 야마구치파의 두목, 타오카 카즈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야마구치파에서 가장 잔혹한 두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전설적인 사람이네요. 전설이죠. 야쿠자 세계에서 이 타오카 카즈오가 유명한 인물입니까? 이게 워낙 이 친구가 원래 야마구치파에서 핵심 전투원이었었는데 행동대원이라고 부르는 네, 거예요. 행동대원이었죠. 그 사촌 동생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복수로 그 상대방을 칼로 찔러가지고 1년 징역 살다 나와서 나오자마자 또 살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징역 8년을 또 살다가 다시 또 나왔어요. 아주 좀 극악한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 야쿠자들이 공연에 개입하는 걸 넘어서 기획사까지 직접 차린 이유는 뭐예요? 바로 당대 최고의 한 여성 가수가 소속된 거 자체가 기획사 설립의 명분을 만들어준 거였어요. 최고의 슈퍼스타였던 그녀가 대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일본의 천재 소녀에서 국민 가수로 등극했던 와 8천만 장. 아? 말이 안 되는데? 바로 미소라 히바리라는 가수입니다. 아야 씨는 잘 아시죠? 그럼요. 네, 네. 진짜요? 국민 가수. 네. 엄청 유명한 분인가 네, 봐요. 와. 사실 그녀는 1957년에 끔찍한 염산 테러로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었어요. 이때 그녀가 도움을 요청한 게 바로 타오카 카즈오였습니다. 와. 야쿠자 조직이었죠. 이렇게 타오카 카즈오는 미소라 히바리 덕분에 자연스럽게 연예계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오카 카즈오는 그녀를 미끼로 각지에서 공연을 기획하는데요. 해당 지역을 관리하던 야쿠자 두목을 찾아가서 같이 공연을 주최하고 돈을 나눠 갖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폭력으로 해결했던 거죠. 와. 결국 이렇게 공동 주최 공연 제안을 받아들이면 고베 예능사는 산하에 들어갈 회사를 차리게 해서 상대 야쿠자 조직을 조직 아래 하부 조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른 조직을 통째로 삼켜서 그들이 다스린 지역까지 꿀꺽하는 거였죠. 이 정도면 기획사 설립이 어떻게 보면 야쿠자 세력 확장에 뭐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용당한 거죠. 예. 와. 이렇게 타오카 카즈오는 각지에서 공연을 주최하면서 세력권을 점차 넓혀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 좋을 텐데. 그러니까 결국 고백 예능사는 1958년에 2,180만 행의 공연 수익을 얻게 되고요.
64년에는 무려 1억 3,280만의 아? 말이 수익을 안 되는데? 기록하는 등 엄청난 대형 기획사가 됩니다. 근데 연예계는 어떻게 보면 그 미소라 히바리가 도움을 청해서 한 건데 스포츠계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당시 국민 스포츠로 떠올랐던 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프로레슬링. 이었어요. 그쪽이야 스포츠가. 예. 그러니까 이때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스포츠계에도 많이 진출을 했는데요. 슈퍼스타가 한 명 있게 되는데 누군지 아시겠어요?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아 장발산? 역발산. 아 장발산이 역도산. 역발산 아니고 역발상 아니 역발상 아니에요? 역도산. 예, 맞습니다. 프로레슬링계에서 절대적 인기를 얻었던 역도산입니다. 역도산이 경기를 하는 날은 사람들이 붓새통을 이루고 천황 다음으로 역도산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일본 내 역도산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슈퍼스타네. 그런데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 없는 야쿠자 조직들은 역도산을 무기로 경기장의 이권을 차지하려고 호신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중 고베 예능사를 만들었던 타오카 카즈오는 역도산이 출연하는 경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서 프로레슬링계에도 발을 담그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사진으로 확인해 볼까요? 레슬링 협회? 예, 맞습니다. 협회 회장에는 당시 정치계 거물이었던 코다마 요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맡게 되고요. 그 바로 밑에 부회장은 야마구치파의 두목이었던 타오카 카즈오가 각각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쿠자 조직들이 이런 협회 한 자리씩 꿰차게 되거든요. 결국엔 경기에서 벌어들이는 그 각종 수익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야, 김수환님 야쿠자가 또 개입한 또 다른 뭐 스포츠가 있나요? 그 60년대 말에 그 야구가 그때 한참 인기가 많았었는데 프로야구 선수 6명한테 야쿠자가 이제 승부 조작을 시켜가지고 고의로 이제 경기에서 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요. 프로야구 경기 결과에 따라서 돈을 버는 이제 도박을 그 야쿠자가 운영을 했던 거죠. 진짜 가지가지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 발전은 야쿠자에게 엄청난 돈벌이를 하나 안겨주게 되는데요. 그중 다른 하나가 바로 유흥업과 매춘업 산업이었어요.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풍속 산업으로 불리는 유흥업도 부흥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야쿠자는 유흥업에 기생해서 돈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럼 난동 부리는 거 막아주고. 막아주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보호비를 받는 거죠. 보호비는 세력권 내의 유흥업소, 음식점, 매춘업소, 빠찡꼬, 그리고 마작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 아래 받아내는 돈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해코지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던 거죠. 무섭다. 근데 보호비를 어느 정도로 갈취하길래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야쿠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한 달에 약 5만 엔 정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유흥업소 중에서도 도박장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들에 한해서는 보호비를 몇 배로 이제 뻥튀기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예, 맞습니다. 야쿠자는 이렇게 보호비를 명목으로 마음껏 돈을 갈취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쿠자에게는 1956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게 돼요. 56년? 바로 성매매 방지법, 즉 매춘 방지법이 일본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지자 매춘업소의 공식적인 매춘은 모두 금지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야쿠자들이 매춘업에서 늘 뒤에 빠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대신 인신매매를 통해서 법망을 피해 몰래 여성을 데려다 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에? 일본의 딱 중간 정도의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섬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와타카노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명 매춘의 섬이에요. 충격적이다. 일단 저 섬은 그냥 말 그대로 매춘을 위한 섬인가요? 예. 지금의 도쿄인 이전에 에도와 오사카를 잇는 주요 해상로에 위치한 이 섬은 에도 시대 때부터 여자들만 사는 섬이라고 불리면서 매춘업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야쿠자는 이곳에 여성을 비싸게 팔아넘기고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섬에 가다 놓네. 예,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헌팅한 여자 3명을 연달아 섬으로 보내 순식간에 600만 엔 정도 벌었다. 30명 이상은 섬으로 보낸 것 같다. 이곳의 이야기는 취재하던 한 소설 작가가 책으로 이제 르뽀로 발간을 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일본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야쿠자의 인신매매가 세상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사님, 그 네. 야쿠자가 매춘업과 얼마나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야쿠자는 원래 매춘업을 꾸준히 해왔고요. 미성년자 주부들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야쿠자 목이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매춘을 하게 한 후에 거액의 이제 알선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회에 전방위로 뿌리내린 야쿠자는 1963년 조직 수가 전국에 약 5,400여 개로 확대되게 됩니다. 심지어 조직원은 당시 자위대보다 많은 숫자인 약 18만 4천여 명에 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와. 이렇듯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야쿠자는 점점 일본 사회를 이제 좀먹어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되자 야쿠자는 당시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아, 바로 대부업이었어요.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사채요. 너무 순수한 걸 얘기해. 아. 네, 사채업자. 당시 일본에서 대부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978년 어느새 그 규모는 4,200억엔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부업은 떼돈을 버는 산업이었던 거죠. 결국 야쿠자들이 뛰어든 대부업은 이자율을 끝없이 높이는 결과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일본 대부업의 연 이자율은 무려 109.5%까지 허용이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자가 109%라고요? 100%가 넘었다고요? 예, 어떻게 갚은 거를? 엄청나죠. 이렇게 커져가던 야쿠자의 대부업체는 결국엔 당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당시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의 계약에서 강제로 이것 가입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조항이었을까요? 비는 사람과의 이것 가입조. 정답. 예, 규현 씨. 야쿠자 가입 조항을 넣었어요. 아, 그렇게 쉽게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연습생으로.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예, 임지훈 씨. 장기 밀매.
오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좀 험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답. 예, 아야 씨. 생명보험. 네, 정답입니다. 생명보험도 생명보험. 가입해야 돼요? 죽으면은 이렇게 돈을 이쪽으로 가져가는. 받을 수 있게. 예. 바로 생명보험 가입 조항을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자살할 시 생명보험금을 대부업체가 가져간다는 내용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돈을 갚지 못하면 자살을 독촉해서 빚을 갚도록 만든 거였어요. 에? 3,000명이 넘게 이 보험을 들었고 그중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와. 두목 명령으로 보석상 아줌마에게 1,000만 엔을 회수하러 갔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전액을 회수했다. 그 방법은 자살로 몰고 간 것이다. 그녀는 생명보험으로 돈을 지불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쿠자가 자살을 종용한 탓이었던 거죠. 사회 악이다 진짜. 하지만 이때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어떻게 돈을 받아냈을까요? 어떻게 받아? 바로 이 사람을 이용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인신매매? 그렇죠. 어... 한 예로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업계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문화 하면은 떠오르는 일본 문화요? 바로 성인 비디오 업계. 일명 이제 어덜트 비디오라고 하죠. 야쿠자는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이들이 빌린 돈보다 더 비싸게 AV 제작 업체에게 팔아넘겨서 빚을 갚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아, 진짜 나쁘다. 아야씨, 이 야쿠자가 또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사지에 내몰았던 일도 또 있습니까? 좀 더 최근 일인데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방사능 때문에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의 야쿠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시켜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뭐 돈 될 만한 물건들을 그 가져오게 하고 또 거기에 뭐 ATM기에서 그 돈을 털어오게 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그냥 방사능 노출되라고 보내는 거네요. 심지어 경제 분야까지 진출한 야쿠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기사를 볼까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콘크리트 매장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매장 처리? 예. 이 사건은 야쿠자가 투자자문 사장을 납치해서 1억엔 이상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한 임대창고에서 그를 살해한 뒤 콘크리트를 채운 시신을 이제 유기를 한 거죠.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진짜 무섭다. 이렇듯 야쿠자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폭력에도 똑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야쿠자들은 돈을 번 만큼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들을 지켜줄 무기에 투자를 한 거죠. 1982년에 경찰이 압수한 야쿠자의 권총은 1245자루나 되었다고 해요. 같은 해 권총을 사용한 살인 사건으로 피살된 사람이 무려 66명이나 됐거든요. 그중 90%가 야쿠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아니 사회 문제가 끝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 무기 투자를 위해 야쿠자가 당시 어떤 사건까지 벌였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권총을 쓰네. 더 무섭다. 사례 하나.
1986년 10월 26일 야마구치파 야쿠자 조직원은 태국에서 조달한 수류탄을 일본으로 운반하던 중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실수로 수류탄을 터뜨렸다. 아, 오 마이. 아, 멍청한 놈이네. 살해 둘. 1989년 3월 11일 조직의 야쿠자 두목 등 16명은 권총 제조 기술을 가진 필리핀인 4명을 위조 여권을 사용해 일본에 오게 해 1년간 권총 100수십 정, 실탄 1000여 발 등을 밀조시켜 팔아치우다 체포됐다. 아 이거 밀수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버리는. 만들어버리는 거죠. 와. 징하네요. 저 정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찌르고 예.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예. 심지어 야쿠자는 권총 외에 보다 살상력이 큰 자동 소총 등의 총기나 수류탄 등의 폭발물을 보유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력이 야쿠자의 무장을 진전시켰고 이는 일본 사회에 점점 위협이 되고 있었던 거죠. 당시 일본 최하층민의 신분으로 살아가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일본의 위기 앞에서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쟁 또 터졌나요? 전쟁 이전입니다. 전쟁 이전. 예, 그 계기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올해부터 100년 전에 있었던 1923년 9월 1일에 발생하는 관또 대지진입니다. 관또 대지진은 도쿄, 이바라키현 등에서만 약 10만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어요. 와, 완전 쑥대밭이 됐네. 오늘 다 초토화됐네요. 그렇죠. 한눈에 봐도 그냥 다 초토화된 것이 보이죠. 심지어 도쿄 앞바다는 지진의 여파로 10m 높이의 해일까지도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결국 당시 일본 도쿄의 60% 그리고 요코하마의 80%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게 됩니다. 멀쩡한 게 없네. 예,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선인이 왜 먹잇감이 되죠? 저 왠지 알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그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니들이 넘어와서 지진이 일어났다. 원망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공의 적을 와서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공공의 적을 만드는 거죠. 사회가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건데 분노 표출할 대상을 타겟 만든 예. 거구나. 발단이 된 것은 난데없이 퍼지기 시작한 헛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인과 공산주의자가 약탈 및 성폭행. 자칭 이황원이 독약 아비산을 품에 숨기고 생존자들에게 유일한 식수 공급처인 소방전 근처를 배회하던 중 잡혔지만 그걸 마시게 하자 즉시 사망하였다. 조선인이 일본인의 집을 불태우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이 일본인 부녀자를 강간한다라는 등의 출처모를 괴소문이 이제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엄청났습니다. 이러한 소문에 휘말려서 흥분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서 위험한 조선인을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다른 사회 집단을 배제시키는 우익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위기 앞에 닥치자 조선인을 먹잇감으로 삼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각지에 생겨난 자경단은 전국에 무려 3,600여 개에 달했다고 전해집니다. 와, 그럼 거의 다 있는 거네. 조선인은 나라의 적이니 전부 죽여버리자라고 외치고 다녔고 아무런 사법적 권한도 없이 조선인들을 붙잡아서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집단 광기에 휩싸여서 죽창이나 뾰족한 도끼가 달린 무기로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이제 찔러서 살해를 했었죠. 당시 증언에 따르면 이걸로도 모자라서 피투성이가 된 조선인을 철사로 묶어 세워서 기관총으로 쏘았다라거나 아니면은
아직 살아있는 조선인들을 불로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끔찍한 증언도 전해지기도 합니다. 좀 너무 억울해요. 무고한 조선인들이 많이 희생을 그렇죠. 당한 것 너무 같아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악연이라는 영화에 네. 그 일본어 15엔 50銭, 15엔 50점이라는 일본어 발음을 하게 해서 15円50銭言ってみる大丈夫だから言ってみて 그러니까 조선인이 그 발음을 어려워했대요. 朝鮮人 그러니까 그래서 발음을 잘 못하는 일본인이나 중국 사람도 많이 잡혀갔다고 해요. 같은 같은 일본 사람인데도 네, 발음이 네. 안 좋으면 잡아가는 지방 거예요? 사람이거나. 와, 진짜 무서웠겠네요. 그 당시 현장은 와 지옥이었겠네요. 나중에 독일 외무성이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 피해자만 약 8천 명이었고 미확인된 시신만 15,000여 구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나라에서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자경단들이 이러는 거면은 정부에서 그걸 냅두는 거예요? 맞아. 일본 정부는 네. 조선인들에게 자경단에 대한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 역시 대지진 이후 국민의 불만이 이제 들끓게 되면서 비난을 다른 곳으로 향하도록 좀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조선인은 자경단에게도 일본 정부에게도 사회적 혼란을 잠재울 먹잇감으로 이제 전락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간토 대지진 이후 일본 땅에서 조선인들은 줄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않았어요. 않을까요? 무섭고 이제 소문나서. 네, 좀 무섭기는 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는 않았어요. 에? 오히려 일본 땅에 사는 조선인들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왜요? 이유는요, 지진으로 무너진 도시 재건과 기반 정비를 위한 도로공사와 하천 개수공사 등의 조선인 노동자가 더 필요하게 되면서 조선 땅에서 사람을 더 끌어모았던 거죠. 또 그 위험한 토목공사에 값싼 노동력이 투입이 된 거네요. 투하되는 거죠. 예. 그 결과 1930년경에는 약 42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격히 그 숫자가 증가를 했고요. 심지어 1940년대부터는 전쟁 준비를 위해 강제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면서 1945년까지 약 200만 명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많이 가시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일본의 위기 앞에서 또다시 조선인들이 먹잇감이 되는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뭐지? 뭐가 그 계기가 된 건 1945년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패망한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upon which surrender of the Japanese imperial forces 전쟁 이후 일본은 대부분의 인프라가 파괴됐고 그와 함께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패전 이후 모든 물자가 귀해진 일본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었던 거죠. 도쿄 우에노역은 집을 잃고 먹을 게 없는 불황자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거의 아비규환이네요. 그렇죠. 하루에 굶어 죽는 사람이 수십 명씩 나올 정도로 식량 문제는 일본 전역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부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전후 식량 문제를 벗어날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먹잇감으로 삼아 그 대책을 마련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왜? 어떻게? 네, 여기서 한번 그 궁금한 점은 정식 문제를 내보도록 할게요. 이게 퀴즈구나. 한 일본인 관리는 조선인들의 이 생활 습관이 일본을 위기로 몰고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생활 습관을 지적한 것일까요? 근데 이 생활 습관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만은 아니죠. 정답. 한국에는 밥심이잖아요. 늘 고봉밥으로 먹는 조상분들도 있었고 뭔가 조선인들은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 혜성 씨 정답입니다. 맞아요? 이 조선인은 너무 많이 먹는다. 진짜요? 라고 하는 것이 그거 가지고?
1946년 말까지 약 140여만 명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60여만 명은 여전히 돌아가지 못한 상태였어요. 이걸 본 일본인들은 식량 부족의 원인을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 탓으로 몰아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 어떻게 이런 황당한 발상이 나왔는지 당시 연합군 사령부에 보낸 편지를 아야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朝鮮人は速やかに帰還してしむる世終わり闇の仲介人の半分は朝鮮人にしてまた食料不足を彼らに起因すること大なりなんとなれば朝鮮人の1日の食料は国民の4倍を食せり仮に200万人いれば日本国民の800万人分を食せり 저 말이 안 되죠. 그 네 배를 어떻게 먹고 저것도 약간의 그 정치적인 음모론. 음모론이죠. 네. 이게 굉장히 노골적이고 한편은 참 좀 유치하기까지 하죠. 네. 식량난을 극복할 방법으로 또다시 조선인을 먹잇감으로 삼고 쫓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상한 핑계를 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 때는 조선인들을 쫓아내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거네요. 안달이 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일본은 이들을 내쫓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왜요? 연합군 최고사령관 메가더가 1945년 초기 내린 기본 지령에 따르면 네. 중국계 대만인 및 조선인을 군사상의 안전이 허락하는 한 해방 민족으로 대우한다. 그들은 일본 신민이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적국인, 일본 국민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일본에 사는 조선인들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었거든요. 다행이다. 일본에 남은 조선인들에게 어느 정도 안전과 자유의지가 보장된 것 같죠? 네. 하지만 일본은 이들을 일본 땅에서 내쫓을 강력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1947년 5월 3일 일본 제국 헌법을 일본국 헌법으로 고쳐서 발표하기 전날 천황의 칙령이라는 명목하에 일본에 사는 조선인의 신분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취급한다라고 발표해버리는 거였죠. 바뀌는 헌법에서는 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를 일본 국민이라고 제안을 했거든요. 즉 조선인들을 외국인으로 만들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든 거였죠. 지켜도 되는 거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본 헌법을 통해서 조선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은 외국인 등록증을 항상 휴대하지 않으면 강제 퇴거하겠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후 빠른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일본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하려는 일본의 위기 타개책 중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당시 조선인들의 외국인 등록증을 한번 볼까요? 네. 왼쪽 상단에 보이는 국적 표기가 조선이라고 된 것이 보입니까? 네. 근데 좀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조선. 왜냐하면은 당시엔 북쪽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남쪽의 대한민국도 생기기 이전입니다. 이때 조선은 이미 없어진 국가명이거든요. 네. 일본은 이렇게 조선인들의 국적 표기를 애매하게 남겨놓은 거죠. 일부러 조선이라고 해놨구나.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온 사람들이란 뜻에서 네. 조선적. 하지만 조선적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무국적 상태, 즉 난민이 되는 거였죠. 난민? 난민이 되는구나. 아니 아야 씨 근데 지금도 조선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저도 알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한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선 출신자의 후손들도 지금은 조선적이라고 해요. 아니 그럼 그분들은 한국 국적도 아니고 일본 국적도 아닌 거예요? 네, 국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북한 국적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와. 그래서 지금도 조선적을 유지하는 차이니즈 코리아는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들이 해외여행을 가려면은 임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예. 갈 수 있는 여행지도 제한되어 있고요. 입국 시에 다시 문제가 돼서 제대로 여행도 못하고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본은 여기서 차별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또 뭐가 있었는지 다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뭐야? 지문을 예. 1955년 이곳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거주하려면 외국인 등록증에 10손가락 전부를 찍어야 하는 지문 날인 제도를 당해야 했어요. 10손가락 다? 예. 일본인들에게 이런 제도가 없었는데 조선인들을 포함한 외국인에겐 지문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마치 예비 내지는 잠재적 범죄자처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제하고 감시하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와, 너무 바로 차별이 이 심했다. 시기에 일본에 있던 조선인들이 현재 자이니치 코리안 1세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차별을 받는데 교수님 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하나는 조선인들의 발이 묶여버리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거죠. 당시 한반도는 전쟁과 이념 대립으로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정한 외국인 신분에도 조선인들이 또다시 일본 땅을 떠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것 때문이었구나. 예, 그러면서 조금 더 고국의 상황을 지켜보자 기다렸던 거죠. 게다가 한국을 떠나오면서 네.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사라지거나 가족과 함께 일본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이렇게 남은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공직에 오르는 거는 뭐 애초 불가능했고요. 네. 일반 기업에조차 취업이 쉽지 않았던 탓에 일본인들이 꺼리는 일,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은 밀주를 만들어서 암시장에 내다 파는 등 불법적인 내지는 허드렛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じゃあ、僕は2階のね、朝鮮人部落というところで生まれ育ったんですけど、道路を隔てて日本人町と朝鮮人町があって、こっちの朝鮮人町は全く日本じゃないんです。犯罪も多いしね、どうしてもやっぱり仕事もないし、年寄りたちはボロをリアカーで。 자이니치 코리아는 일본에서 무국적자로서의 삶을 견디어 나가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정식으로 문제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춰보자. 오케이.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과거 전쟁 물자에 사용되던 베어링을 활용해 만든 기계를 놓고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사업은 무엇일까요? 베어링? 저 운전병이어서 저걸 알거든요. 분해해봐가지고. 어떻게 생겼어요? 베어링은 동그란 그 틀 안에 구슬이 이렇게 촘촘히 박혀 있어요. 자동차도 들어가고 기계에 많이 들어가는데 저게 정답. 재성 씨. 액세서리? 저거를 한번 저도 손에 한번 껴본 적이 있는데 약간 손에 멋스러웠어요. 껴봤다고요? 네. 약간 여기까지 오긴 하는데 약간 멋스러운 게 좀 있긴 있어요. 액세서리. 재성 씨. 오답입니다. 저희 지금 전부 다 입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힌트를 살짝 줘서 그 구슬 정답. 도박장에서 구슬로 한 거 봤거든요. 드라마에서 봤어요. 아 나 이제 이거 못 맞추면 내가 맞춘다. 나 진짜 경고했어요. 혜성과 재성은 달라. 그 도박장 사업? 파친코 사업? 혜성 씨 정답입니다. 나 너무 억울합니다. 예, 바로 그 최근에 화제작이었죠. 자이니치 코리안의 직업으로 나온 빠친코 사업이 그것입니다. 아야씨 파친코가 뭐예요? 네, 그 손잡이를 내리면 못이 있는데 구슬이 내려오면서 거기 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게임인데 와 신기하다. 구슬이 내려오면서 파칭 파칭 아니면 코로코로라고 들리기도 해서 파칭 코로코로가 파친코가 됐다고 해요.
파친 코로코로코로코로코로. 맞습니다. 전쟁 전에 이미 성행했었던 게임인 이 빠찡코는 전쟁 이후 부서진 상점 구멍가게에 다시 들어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자이니치 코리안들도 빠찡코 사업에 이제 뛰어들게 되는 거죠. 빠찡코는 불법은 아니었지만 네. 사회적 인식이 좀 좋지 않았던 탓에 일본인들이 좀 꺼리기도 했고 현금 흐름이 빠르며 소자본으로 영업이 가능한 게 조선인들이 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1952년 일본 내의 빠찡코 사업장이 약 4만 2천여 개로 증가하게 되고요. 4만 개요? 예, 그중에 빠찡코 매출액의 약 70%를 자이니치 코리안이 차지한다는 이야기도 돌기도 했습니다. 주로 음지의 일들을 많이 했네요. 조상님들이. 예, 좀 없지 않아 그렇게 되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예. 그리고 또 과거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라고 이게 소문이 났던 직업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일본의 폭력 조직인 야쿠자라고 하는 직업이었어요. 조폭이요? 아 그럼 그 야쿠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국 21개 조직 중 자이니치 코리안이 이끄는 조직은 약 5개 정도로 좀 비중이 꽤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당시엔 차별과 가난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막힌 자이니치 코리안이 택할 수 있는 쉬운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이 야쿠자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야 씨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자이니치 코리안 야쿠자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양원석이라는 사람인데 사륙군단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사륙군단? 네. 오늘 잔인한 별명이네요, 진짜. 네. 100명의 적진에 8명의 인원으로 쳐들어가서 싸웠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거든요. 100대8. 네, 그래서 유명한 야쿠자의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가서 자이니치 코리안 사업가들의 뒤를 봐주는 일을 하면서 많이 돈을 벌었다고 해요. 와. 근데 뭐 자이니치 코리안들이 다 어둠의 세계만 몸담았던 거는 아니겠죠? 당연하죠. 5, 60년대만 하더라도 네.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실력만으로 이제 평가받는 스포츠계에도 많이 진출을 하게 됩니다. 스포츠, 그거 예, 재능, 운동 재능이죠. 선수가 예.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요. 여기서 한번 정식으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전쟁이 끝난 후 TV를 통해 처음으로 한 스포츠 스타의 경기를 중계하는데요. 자이니치 코리안인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일본에서 경기 중계를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TV를요? 일본은 일본에서. 정답, 엄복동. 엄복동 누구예요? 진짜 엄복동 씨는 그 B 씨예요. B예요? 네. 자전거 선수. 재성 씨 오답입니다. 나 알아. 정답. 네, 은지원 씨. 제가 알기로 흑백 이 경기를 본 기억이 나요. 에? 흑백 TV로 흑백 TV 세대예요? 저 흑백 TV 시대죠. 아니 진짜예요? 아니 진짜? 무슨 소리예요? 저 78년생이에요. 딱딱딱딱 돌리는 TV요. 아 진짜 돌리는 거 장난 빠지면 아니고. 벤치로 빠지면 돌리고, 벤치로 돌리고. 벤치로 몰라요? 돌려서 예. 젓가락 옆으로 꽂아가지고 그러다 돌려요. 이거 하다가 감전되고 막 그러는데 몰라요? 아예 모르는 흑백 TV는 본 적 없어요. 아 참. 제가 맞추겠습니다. 예. 프로레슬링이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레슬링. 레슬링 있잖아요. 링방동 해가지고 오는 쇼. 그래. 그거를 하는데 한국인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 같은 이름. 네. 본명은 모르겠지만 역도산이라는 프로레슬링 선수가 있다고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네, 정답입니다. 안 되니까. 오, 예. 역시. 안다고요. 와우. 좋진 않네요. 왜? 맛있잖아. 아니 그냥 모른 척 할 걸 그랬나 봐요. 세대 차이 나서. 저 깜짝 놀랐네. 바로 역도산이라는 인물인데요. 네. 역도산 역시 대표적인 자이니치 코리안이었다라고 아, 합니다. 진짜 자이니치 코리안인지는 몰랐어. 아야 씨도 네. 아는 분이세요? 네네. 레슬링 유명해요. 스타예요? 네네. 역도산은 식민지 시절 스모를 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건너갔던 사람인데요. 해전 이후 스모를 그만두고 1953년 미국인 프로레슬러를 때려 눕혔던 첫 일본인으로 기록되는 인물입니다.
当時人気の高かったスポーツ中継に力を入れました。 오 멋있다.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진짜 덩치도 진짜 커가지고. 와, 세다, チョ 세다. ップで 세다, 戦後 세다. 日本のヒーローになった力道山。 그러면서 전후 일본인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준 역도산의 인기는 그 당시 하늘을 찌를 듯 했었죠. 역도산을 기점으로 일본에서 프로레슬링은 국민 스포츠까지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역도산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中継の臨場感を一層 와 이거 스타였나 보다. 熱狂させました。 근데 그때도 그러면 차별은 있었지만 저분은 스타였던 거예요? 자이니치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지는 않았죠. 일본인 줄 아는 거예요. 예. 역도산을 충격이다. 당시 자이니치 코리안들은 물론 역도산조차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겨야 했었거든요. 왜 그랬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는지. 한국인이라고 하면 무시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 내에서 자이니치 코리안의 약 90%는 기화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일본인 이름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 역도산 이분 말고 또 다른 속사정을 가진 유명인들이 또 있나요? 네, 연예계 되게 많았는데 네. 마츠다 유사쿠라고 일본 국민 배우가 있었거든요. 엄청나게 유명한 배우예요. 네, 마츠다 류헤랑 마츠다 쇼타라는 지금도 활동하는 배우의 아버지이기도 네. 한데 그 마츠다 유사쿠가 자이니치 코리안이었어요. 그분도 밝히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자이니치 코리안이라는 건 숨기고 결혼했다고 근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알고 나중에 계신? 나중에 알게 나중에 됐어요. 밝혔어요? 후대에 네, 밝혀진 거구나. 생각합니다. 그 저 자신은 친척 중에 제일 한국인이 계시고요. 저도 한국 피가 일본인으로서 저는 네, 지금은 별로 안 그러는데 네. 옛날에는 반성 활동도 그렇고 뭐 결혼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들키지 않게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거 일본 국민 가수로 불렸던 미소라 히바리라고 하는 가수도 살아생전에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이제 하는 어떤 소문이 되게 무성했습니다. 歌も楽しいや東京きど生きでおようさはめ会いたいあなた 주변인들은 그녀의 아버지의 고향을 한국으로 들었다라고 이제 증언들 하기로 했었지만은 그녀 스스로 슬프다. 본인이 자이니치 코리안임을 밝힌 적은 없었어요. 이렇듯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